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삼성 테크데이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400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회사는 선행적 AI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애경케미칼이 최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가소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소제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회사는 해외 시장 공략에 더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일부터 금융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이번 금융국감에서는 거액의 횡령, 배임 등 금융사고와 급증하는 가계부채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 관련 내용 이슈플러스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가 팝업 스토어를 통해 김치 케이크, 김치 타르트 등 이색 디저트를 선보였습니다.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한 변화에 나선 건데 실제로 방문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2400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내년 갤럭시 S 시리즈에 탑재될 것으로 관측되는데요.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선행적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윤혜림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5일 미국 실리콘밸리 미주 총괄에서 삼성 시스템 LSI 테크데이를 열고 미국 AMD사의 최신 아키텍처 기반 엑스클립스 940 그래픽 처리 장치를 탑재한 엑시노스 2400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으로 업계에서 경쟁이 치열한 분야로 꼽힙니다. 엑시노스 2400은 전작인 엑시노스 2200 대비 CPU 성능은 1.7배, AI 성능은 2년간 14.7배 향상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을 빛을 추적하는 레이트레이싱, 반사되는 빛까지 고려하는 그래픽스 기법,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등 첨단 그래픽 기술을 탑재해 고성능 게임을 즐기는 유저를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엑시노스 2400을 레퍼런스 기기에 탑재해 앞으로 스마트폰에 적용될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도 공개했습니다. 여기에 움직이는 사물을 추적하는 초고해상도 특수줌 기술인 줌 애니플레이스와 2025년 양산 예정인 차량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920 등 차세대 제품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고성능 IP부터 장단거리 통신 솔루션, 인간의 오감을 모방한 센서 기반 시스템 LSI 휴머노이드를 구현해가며 생성형 AI에서 더 발전된 선행적 AI 시대를 연다는 전략입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애경케미칼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친환경 가소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소제는 PVC를 다양한 용도의 플라스틱으로 가공하는 데 들어가는 첨가제라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PVC 수지를 벽지, 바닥재, 전선 피복 등 다양한 용도의 플라스틱 제품으로 가공하는 데 사용되는 첨가제인 가소제. 애경케미칼이 최근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해 만든 친환경 가소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가소제가 일상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는 만큼 전 세계적인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학 분야 컨설팅 업체 테크논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가소제 수요는 920만 톤 규모로 2030년까지 연평균 2.6%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애경케미칼은 이미 2000년대 초반 친환경 가소제를 개발해 사업을 확대해 오면서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수출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실제 애경케미칼의 상반기 매출액 중 가소제 사업 부문은 47.3%, 주요 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앞으로 친환경 가소제 판매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고요. 아울러서 이 친환경 시장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경의 친환경 가소제는 국제 친환경 제품 인증인 ISCC 플러스와 GRS를 획득해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친환경 가소제로 자원 선순환에 기여하면서 제품 기술력을 앞세워 해외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오는 11일부터 금융권 국정감사 일정이 시작됩니다. 올해 금융권에서는 거액 횡령과 배임 등 각종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었던 만큼 적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번 국감의 현안과 주요 쟁점은 무엇일지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감에서도 논의될 최대 금융권 화두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 아무래도 잇따른 금융사고로 이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네, 이번 국감에서는 내부 통제 부실 문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횡령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대규모 금융사고가 연달아 일어났었습니다. 일찌감치 정치권에서도 크게 비판을 해온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강하게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일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급감에 돌입합니다. 17일에는 금융감독원, 23일과 24일에는 주택금융공사,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공기관 감사가 있습니다. 27일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감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굵직한 금융사고들을 짚어보면 특히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초대형 횡령 사건이 가장 질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을 저지른 직원은 경남은행에서 PF 업무를 맡았던 직원으로 현재는 구속된 상태입니다. 해당 직원은 약 15년에 걸쳐 총 3천억 원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 8월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예금 연계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가 적발됐고요. 국민은행에서는 직원들이 주식 관련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약 127억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네, 근데 어제 발표된 이 정무위 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면은 금융지주 회장단과 은행장 등 이 최고 경영자들은 다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내부 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이 관련 증인들이 없다 보니까 좀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맹탐 국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무위는 어제 일반 증인과 참고인 30명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명단을 보면 금융위 국감 일반 증인으로 김덕환 현대카드 대표이사, 마크리 애플코리아 영업총괄사장, 황국현 새마을금고 중앙회 지도이사, 홍원식 하이투자증권 대표이사 등이 채택됐습니다. 당초 채택이 예상됐던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증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에 걷고 있는 수수료 관련 질의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잇따라 일어난 임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디지털 뱅크런까지 거론되면서 건전성 문제 등을 지적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PF 상품 꺾기 관련 소비자 보호와 PF 우발 채무 규모에 대한 지적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간 큰 금융사고를 냈던 경남은행과 대구은행, 국민은행 등 은행권 관계자의 이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에는 횡령 배임 금융사고로 5대 은행장 모두가 국감에 참석해 해명을 한 바 있는데요. 그때와 비교될 정도로 빈약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국감에서 내부 통제와 함께 최대 현안인 가계 부채에 대한 이런 문제들도 수많은 질의와 질타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민간은 물론 정부 기관에 대한 좀 적지 않은 질의가 예상된다면서요? 네, 가계부채 문제는 올해 들어서 금융권의 최대 현안입니다. 올 하반기 들어 부채 증가폭은 빨라지고 질은 더 나빠지고 있어 정치권의 강한 질타도 예상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를 정무위 국감 핵심 이슈로 지목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금리 상승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5개월 연속 상승해 8월 말 기준 총 1,075조 원에 달합니다. 가계대출 증가의 요인으로 금융위의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금감원의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실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의 이른바 정책적 엇박자도 추궁 대상입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한은의 긴축과 금융안정기조와 금융당국의 경기부양기조와 거시정책 사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분위기가 깔려 있습니다. 최근 한은에서는 가계부채 급증 원인 중 하나를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로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 간 미묘한 기류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관과 정치권에 상당한 설전도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금융권 국감 주요 현안과 문제에 대해 김수빈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대표 김치 브랜드 종가가 젊은 층을 사로잡기 위해 변화에 나섰습니다. 팝업 스토어를 통해 김치 케이크, 김치 타르트 등 이색 디저트를 선보이는데요. 김치가 밥 반찬을 넘어 다양한 요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김치를 활용한 디저트가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김치 디저트에 팝업을 방문한 고객들이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대상이 성수동에서 오는 15일까지 운영하는 김치 팝업엔 이색 디저트를 맛보기 위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이번 팝업에서는 백김치와 새우를 올린 타르트부터 열무 아란치니, 김치 케이크 등 색다른 디저트를 맛볼 수 있습니다. 김치 국물을 동결 건조한 가루도 선보였습니다. 팝업에 방문한 고객들은 열무김치로 만든 매콤 파우더와 백묵은지로 만든 화이트 파우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성수동에서 진행된 팝업인 만큼 방문객들은 주로 젊은 층이 많았으며 김치의 새로운 변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초반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맛보고 나니까 약간 디저트의 느끼함을 잡아줄 수 있는 매력으로 김치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필수 밑반찬이었던 김치가 이제는 파스타와 타코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가운데 젊은 층들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이색 디저트로 새로운 변화를 꾀한 것입니다. 김치는 한국 푸드, 글로벌 푸드가 되었을 뿐더러 김치를 활용한 수많은 요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김치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상상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 팝업을 열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상이 운영하는 김치 팝업은 오픈 첫날 800여 명의 방문객이 몰렸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한글 누리연구소에서 한글날을 맞아 전 세계인이 함께 쓰는 한글을 주제로 한글 페스타를 열었습니다. 다양한 세계의 언어를 한글로 표기해보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박세아 기자입니다. 올해로 첫 회를 맞은 한글 페스타. 한글로 다양한 외국어를 표기해보는 국제 공모전입니다. El viento del norte y el sol discutían diariamente sobre 참가작 중 1위 으뜸상을 차지한 에콰도르 국적의 크리셀 에스피나르 씨 작품입니다. 모국어인 스페인어로 동화 바람과 해님 이야기를 낭독하고 한글로 썼습니다. 한글 자음인 비읍 아래에 아레아를 추가하는 등 15세기 중세 문헌에서 볼 수 있는 글자를 활용해 스페인어 특유의 발음을 표현했습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모국어를 한글로 표기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페스타에는 33개 언어를 사용하는 총 45개국에서 193명이 참여했습니다. 노래 반짝반짝 작은 별, 동화 바람과 해님, 훈민정음 서문 등 세 분야로 나눠 영상 공모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자기 언어에 있는 소리를 한글로 어떻게 맞출 거냐 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한 흔적이 있고, 현행 한글에서 쓰는 글자뿐만 아니라 우리 훈민정음 때 만들어 두었던 글자들, 그런 것들도 자기들이 찾아서 쓰는 그런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한복을 입고 사물놀이를 이용해 모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한글로 적어낸 참가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류 인기에 한글에 대한 전 세계인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스페인어로 한국어로 어떻게 한글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봤는데 그 경험 어렵지만 재밌었어요. 그 한글 완전 예쁜 언어였어요.
한글누리 연구소는 세종대왕이 애민정신으로 만든 한글의 우수한 표현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한글 페스타를 매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한글이 한국어의 한계를 넘어 여러 언어에 사용될 수 있도록 표기의 확장성에 대한 연구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박세아입니다. 경남 고성군은 대한민국 공룡 수도로 불립니다. 국내 최초로 발견된 공룡 발자국 화석을 토대로 공룡 박물관 설립과 공룡 엑스포 개최 등 화석 보존과 활용에 성공했기 때문인데요. 공룡 콘텐츠를 활용한 고성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이은상 기자가 짚어봅니다. 공룡 세계 엑스포 행사가 한창인 경남 고성군. 고성군은 공룡 콘텐츠를 적극 활용해 엑스포 한 해당 평균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엑스포 한 해당 벌어들이는 평균 수익은 초기 투자 자금의 5배 이상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난해 열린 행사에서는 한 달여 만에 460억 원 규모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공룡 화석을 가지고 저희가 공룡 축제를 만들었고 이후에 공룡 박물관도 오픈시켰죠. 저희 사업비 중에 절반은 고성 관내 업체에 발주를 해서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흐름으로 이렇게. 인구 5만에 불과한 고성군이 공룡 콘텐츠 하나만으로 국내를 넘어 세계로 알려진 건 공룡 화석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됐다는 분석입니다. 고성군은 지난 2004년 고성 군수를 대표로 법인을 설립해 공룡 엑스포를 유치하고 국내 최초로 공룡 박물관도 설립했습니다. 고성군은 앞으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엑스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남에서는 최초로 공룡 화석산지의 국가재질공원 인증도 추진한다는 전략입니다. 경남 고성하면 공룡 발자국이 지금 이제 자연유산 아닙니까? 그래서 국가지질공원으로 내년에는 아마 인정을 받을 겁니다. 국가지질공원 인증 이후에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남은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 이제 인증된다면 문화 관광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고성군뿐만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들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고성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세계 속의 관광도시로 우뚝 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은상입니다. 글로벌 워치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공화당 행사에서 범죄 대응 문제와 관련해 도둑질을 하면 총에 맞게 된다며 나라를 망치면 보복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임 시절 군 최고 참모였던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이 중국과 통화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형감이라고 말했는데요. 미 언론에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막말이 이전과 다르게 더 폭력적이고 험악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기소와 재판이 계속되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 트럼프의 막말은 트럼프 지지자에게는 애정의 신호로 그들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매년 10월을 맞아 노벨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노르웨이 작가 욘 포세가 선정됐습니다. 할리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해 인간의 불안과 양가성을 잘 드러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포세는 극작가이자 소설가 겸 시인으로 지난 1983년 장편소설 레드 블랙을 시작으로 보트하우스와 병수집가 등을 출간하며 북유럽권에서 거장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포세는 문학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학에 주어진 상으로 본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2일에는 코로나 백신 개발을 이끈 드루 와이스먼과 커털린 커르코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백신이 빠르게 개발되며 팬데믹 종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노벨상 시상식은 노벨의 기일인 오는 12월 노벨 주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멕시코에서 이뤄지는 닭싸움을 두고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닭의 다리에 칼을 채웁니다.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탉 둘을 놓고 싸움을 붙입니다.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싸움이 계속되는데요. 닭싸움은 일종의 도박으로 스페인 사람들의 투개 문화가 멕시코 지역의 전통으로 자리 잡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아직까지 성행 중입니다. 심지어 닭싸움을 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대법원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 고통받는 생명을 돈벌이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닭싸움을 생계수단으로 이어가는 사람들로 인해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행 중 야생동물이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미국 뉴욕에서 여행을 떠난 한 운전자. 차 보넷에서 쥐 한 마리가 종종 걸어옵니다. 속도를 높여봐도 한참을 함께 주행하는 모습인데요. 가까스로 차를 멈추고도 쥐는 이 차를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차 곳곳을 탐험하더니 엔진룸 속으로 쏙 빠져버립니다. 운전자는 쥐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자동차 배선만 먹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전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지 않아 지구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면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은 2100년에 최대 5.4%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0월 첫째 주 전국의 아파트 매매값과 전세값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이 전주보다 소폭 올랐고 서울은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 확충에 제동이 걸린 CJCGV가 다시 법원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CJCGV가 신청한 신주 발행조사 비송 사건에서 감정보고서의 객관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신청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구자은 LS그룹 회장이 LS퓨처데이에서 격려사를 통해 위기 상황일수록 위험보다 미래의 기회 요소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LS그룹은 매년 9월에서 10월 퓨처데이를 정례화해 임직원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는 점차 흐려져 내일 낮부터 비가 오겠는데요. 일요일인 모레까지 제주에는 10에서 40, 강원 영동과 남해안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내려가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릴 만큼 아침에 추웠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서울의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로 오늘보다 2도 이상 높겠고 모레는 15도로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 내외로 비슷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서울 12도, 대전 11도, 춘천 1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1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점차 흐려져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3도 내외, 낮 기온은 속초와 울진 21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제주와 남해안은 종일 흐리다가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 14도, 부산 17도로 아침을 시작해 낮에는 22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많겠고 남해와 동해는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남해안, 제주도는 일요일에 비가 그치겠고 당분간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